소설가와 함께하는 독서토론과 문학이론, 서초 50%센터 BTS 3기 강사 서기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문학이론은 한 10개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신분석 비평이론, 마르크스주의, 여성주의, 신비평, 러시아 형식주의, 바우친 학파, 구조주의, 포스트 구조주의, 탈식민주의, 독자 반응 비평 이런 이렇게 해서 10개 정도가 있는데, 오늘 살펴볼 내용은 정신분석 비평 이론과 여성주의 비평 이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신분석 비평 이론. 정신분석 비평 이론은 지금은트 프로이트의 이론입니다. 오스트리아 신경과 의사이고 정신분석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사용했습니다. 20세기에 아인슈타인이 과학계 새로운 패러다임을 던졌다면은 프로이트는 인간의 정신세계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던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개념은 무의식입니다. 꿈의 해석의 지필은 1899년도인데 출판 연도는 1900년도입니다. 그러니까 19세기에 집필을 해서 20세기에 출판한 책입니다. 옆에 보이는 이 꿈의 해석이라는 책은 초판이 한 8년간에 걸쳐서 판매가 됐습니다. 근데 초판을 8년간 판매됐다는 것은 그렇게 성공한 책은 아니었습니다. 네. 프로이트의 무의식, 결국 무의식이 가장 중요한 개념인데, 무의식이라는 것은 의식하지 못하는 두뇌의 활동을 말합니다. 보통 이 사고의 과정, 기억, 동기 따위가 없이 자동적으로 그냥 불쑥불쑥 발생 나오거나 작동하는 심리적, 정신적 작용, 이것을 무의식이라고 합니다. 무의식 작용은 이게 꿈이라든가 또 자기도 모르게 이게 농담을 통해서 이게 직접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과정입니다. 플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이라든가 칼 구스타프 융의 분석 심리학에서 두 사람 다 무의식은 마음속의 의식이 아닌 영역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구스타프 칼 융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정신분석학을 이어받은 사람이 사실상 칼 구스타프 융입니다. 근데 이분은 처음에는 이제 제자인데 나중엔 갈라섰어요. 갈라서고 난 뒤에 분석 심리학을 크게 발전시킨 사람입니다. 이 사람 이제 미국으로 전달을 해가지고 미국의 심리학을 크게 일으킨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 다 무의식에 대한 정의는 같이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더, 이제 칼 융의 심리학은 보통 이런 겁니다. 좀 다른 게 뭐가 있냐면, 보통 사람들의 에너지가 있는데 그 에너지가 자기에게 내적으로 이렇게 쏠리는 것을 내성적인 인간, 그리고 외적으로 쏠리는 것을 외향적 인간, 이렇게 성격을 구분해서 되는 그런 심리학 이론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플로이트는 리비도라는 용어를 썼는데 용어도 다르게 하면서 다르게 발전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문학 이론. 여기서 이제 문학 이론, 플로이트의 꿈의 해석이라는 책이 문학 이론이 됐습니다. 문학 이론이 된 이유는 자클 라캉의 논문에 의해서입니다. 자클 라캉 논문에 무의식에서의 문자의 힘, 또는 플로이트 이후의 이성이라는 논문에서 꿈의 해석이 문학 이론이 된 건데, 꿈의 해석에 플로이트 꿈 작업을 서술하는 이것이 문학 작품을 이해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논문에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이게 큰 파장을 일으켰던 겁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이 플로이트가 다시 크게 이렇게 수용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이 라캉의 해석에 따르면은 플로이트의 꿈 이론, 그러니까 꿈의 해석이죠. 이 꿈의 해석은 언어에서 기표의 기능에 관한 이론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플로이트의 꿈의 해석의 핵심적인 4가지의 범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꿈 작업에는 압축과 전치, 묘사 가능성과 2차 가공 이렇게 4가지의 범주가 결국은 핵심 이론입니다. 이론인데 첫 번째 압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 하나의 꿈에서 하나 이상의 무의식적 상처나 갈등을 재현하려 할 때 단일한 꿈의 이미지 또는 사건을 사용하는 경우에 일어나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 무의식 속에는요, 상처나 갈등 같은 게 있는 건데, 상처라 하면 과거에 입었던 마음의 상처, 어떤 트라우마 같은 겁니다. 그런가 하면 갈등은 사람마다 욕심이 있습니다. 욕심이 큰 사람은 갈등이 크고 욕심이 조그마한 사람은 갈등도 별로 없겠죠. 근데 이런 것들이 무의식 속에 꽉 차 있어요. 꽉 차 있는데 이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튀어나오는데 이게 꿈을 꿀 때 꿈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압축이라 함은 여러 가지들이 섞어가지고서 한 가지로 압축돼서 이렇게 나타난다. 이것이 압축입니다. 예를 든다면 뭐 사나운 곰과 싸우는 꿈은 집과 직장 양쪽에서 겪고 있는 심리적 전투나 갈등을 드러낸다라고 합니다. 로이스 타이슨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압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전치. 전치라는 것은 위협적인 인물이나 사건, 사물의 대역으로서 안전한 인물이나 사건, 사물을 사용할 때 일어나는 과정이다라는 겁니다. 요건 어떤 이야기냐면은 이게 바꾸어서 나타난다는 건데 무의식을 스스로 이렇게 억압하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억압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억압되고 있는 무의식이 이제 밖으로 나올 때 이게 사실은 이 무의식이라는 게 아까 보시다시피 뭐 트라우마라든가 뭐 갈등 이런 것들인데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은 것들이거든요. 불쾌하니까. 그런데 이걸 이제 그 스스로 이렇게 압축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나타날 때는 다르게 나타나는 거죠. 다른 모양새로. 그래서 여기는 위협적인 것이 안전한 것으로 나타나는 것, 이것이 전치입니다. 예를 든다면 뭐 초등학교 교사에게 성추행 당하는 꿈을 꾼다면은 이는 부모 중에 한 사람에게 성추행을 당했던 것에 대한 무의식적 인지를 드러내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치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세 번째, 묘사 가능성. 꿈의 잠재 내용은 일종의 꿈의 상징입니다. 이미지들 역시 꿈에서 무의식 경험이 표현되는 방식에 따라 개별적인 상징적 의미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은 묘사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생각해내는 겁니다. 이게 꿈은 이미지거든요. 이미지인데 이것을 상징으로 나타내는 것. 상징이라는 것은 이겁니다. 좀 개념적이고, 그리고 어떤 이미지, 어떤 추상적인 것, 이런 것을 구체적인 것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 이게 상징입니다. 근데 꿈도 역시 이미지로 나타나는 건데 이것을, 이렇게, 이제 그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이 이제 묘사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예를 든다면 뭐 그래서 이제 꿈을 좀 더 정확하게 해석을 하려면은 꿈에 어떠한 특정한 생각, 특정한 감정,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자주 등장하는지 이걸 시간을 두고서 이제 지켜보면서 파악을 해야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한 번에 나타나는 것을 다
알 수가 없으니까 자꾸 이렇게 자료를 모아서 분석하는 것, 이것이 묘사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 2차 가공. 꿈의 일정 부분을 잊어버리거나 실제 꿈의 내용과는 약간 다르게 기억하는 경우가 그러한 예입니다. 깨어있을 때 일어나는 이와 같은 과정을 2차 가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겁니다. 우리가 꿈을 꾸고 깨었을 때 바로 이제 생각이 안 나요. 생각이 어리어리하죠. 이게 무슨 꿈인가, 이게 어떤 의미인가. 그런데 깨어나고 난 뒤에 이것을 뒤바꾸는 겁니다. 생각을 실제와 다르게 자기 마음대로 막 바꾸는 거죠. 이것이 이제 2차 가공입니다. 이것은 의식의 단계에서도 꿈의 내용을 바꾸는 경우가 흔하다. 너무도 고통스러워 알고 싶지 않는 것에 대해서 자신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억압되어 있는 무의식이 나타나는 과정이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보기 싫은 거, 자기가 생각하고 싶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다르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이 2차 가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꿈의 해석의 네 가지의 이야기를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의 이론이, 이건 꿈을 해석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가 환자의 꿈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서 정리하는 거예요. 정리해서 이 꿈이 어떤 꿈인가를 분석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 분석 방법이 문학 이론에서 문학 작품의 내용을 분석하는 거, 이 문학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는가, 그 과정하고 같다라는 것이 자클 라캉의 이론입니다. 이어서 플로이트의 그 본능 이론이 있는데, 먼저 삶의 본능, 에로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사람들의 성격을 규정하는 세 가지의 구성 요소가 있는데, 일단 자아가 있습니다. 자아가 있는데, 한쪽에는 원초와 이드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초자아라는 슈퍼에고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드는 본능에 가까운 무의식적인 거죠. 그리고 초자아는 어떤 양심 같은 것, 이런 겁니다. 근데 자아, 에고는 이 두 가지 사이에 중심을 잡는, 그래서 어느 쪽에 치우치는가를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자아가 달라지는, 그리고 균형을 잡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격을 이렇게 구성하는 요소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원초와 이드에는 삶의 본능과 죽음의 본능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삶의 본능에는 인간의 생존을 위한 식욕, 성욕 등과 같은 생물학적 욕구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리비도적 에너지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게 리비도가 성 에너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쾌락을 주는 행동이나 생각이 있다. 이게 이제 플로이트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 이론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이제 삶의 본능, 에로스를 살펴봤고, 또 한 가지는 죽음 본능이 있습니다. 다나토스가 있는데, 이건 죽음에 대한 무의식적 소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공격성, 파괴성, 정복성 등 이런 것으로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아주 모험적인 사람이 있고, 또 위험한 행동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종류의 성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인간은 때로는 자기 자신이나 타인을 죽이거나 해치려는, 그러니까 자살하려고 하거나 남을 살해하려고 하는 거나 이런 겁니다. 이런 것들이 무의식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자신을 파괴하고 처벌하며 타인이나 환경을 파괴하고자 서로 싸우고 공격하는 행동을 하도록 만드는 원천이 죽음 본능,
타나토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능에는 이렇게 대별되는 본능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크 라캉의 욕망 이론. 지금 얘기한 것은 플로이트의 이론인데, 이 플로이트의 이론을 문학 이론으로 이렇게 발표한 사람이 자크 라캉입니다. 자크 라캉의 이론은 방대한 이론이 있는데 간단하게 세 가지만 한번 보면은, 욕망 이론에서 첫 번째 상상계가 있습니다. 상상계는 거울 단계라고 하는 건데, 이제 막 태어난 그 아기는 자신이 엄마와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왜? 엄마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런데 태어나서 한 6개월이나 18개월 사이에는 아기가 거울을 보고 바로 저게 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거울 단계라고 합니다. 이때 그 아기는 자신을 거울 속의 이미지와 동일시하며, 동일시라는 용어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완벽한 이 존재에 자라는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착각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미지와 이 사랑에 빠지게 되는 건데, 이것을 나르시시즘이라고 합니다. 이게 몇 가지의 용어가 나왔죠. 이게 이제 상상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용어들은 다음에 그러니까 오프라인으로 만날 기회가 있으면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상징계. 상징계는 아버지는 아기에게 엄마에 대한 욕망을 버리고 법과 규칙의 세계로 들어오라고 강요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법과 규칙의 세계가 바로 상징계입니다. 상상계에서는 아기가 자기 마음대로 이제 멋대로 상상을 했습니다. 보이는 게 뭐 자기만 마음대로 보는 거니까. 그런데 상징계에서는 아기는 자기 마음대로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상징계에서는 주인이 아기 본인이 아니라 바로 언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기는 언어가 부여하는 의미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언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언어가 인간을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상상계는 이미지입니다. 상징계는요, 언어예요. 문학 이론에서 이미지를 언어로 표현하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또 언어를 이미지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아주 핵심이에요. 요 중요한 아주 핵심적인 것이 여기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이게 너무 방대한 이야기가 돼가지고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프라인으로 만나면은 재미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실제계가 있다. 실제계는, 상상계는 이미지의 세계이고 상징계는 언어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감정, 사상, 표상이나 그 언어, 이런 것들이 이미지로 도달하거나 또 표현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실제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용어입니다. 실제계가. 이 실제계라는 것은 상상계와 상징계를 넘어 있으면서도 상상계와 상징계가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묘한 이야기가 돼서 쉽게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어쨌든 간에 라캉의 실제계는 칸트의 물 자체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여기는 이제 라캉의 말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칸트의 물 자체를 조금 차용하기도 합니다. 이게 상당히 효과적인 방법인데 이런 겁니다.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것이 내 눈앞에 있는 실물이 아니라 내 머릿속의 이미지이다. 칸트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칸트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회에 대한 이야기인데 요건 라캉의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칸트를 지금 빌린 겁니다. 칸트는요, 인식과 대상을 구분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대상을 보고 인식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이제 플라톤적 사고방식입니다. 그게 이제 이데아론인데,
대상을 보고 그대로 이렇게 인식하는 것으로 그때 생각했는데, 칸트는 대상을 보고 인식하는 게 아니라 그 대상을 각각 사람마다의 인식의 생각에 따라서 인식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다르게 인식한다. 같은 대상을 놓고. 이것이 칸트가 얘기하는 코페르니쿠스적 전회라는 이야기인데, 이게 대상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실제계를 이해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이 여기에 이 물 자체는 존재한다고 말할 수도 없고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도 없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어떤 거냐면은, 이제 실제계는 상징계와 상상계는 볼 수 있는데, 알 수 있는데 실제계는 알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존재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 반야심경에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거하고 거의 비슷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라캉의 실제계가 결국 이런 반야심경의 이야기라든가 칸트의 이야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압축되어 있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네. 네. 이어서 여성주의 비평 이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주의 비평 이론. 여성들은 가부장제에 의해서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심리적으로 억압을 받습니다.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는 이러한 억압을 지속시키는 주요한 수단입니다. 가부장제가 지배하는 어느 영역에서나 여성은 타자입니다. 여성은 물건으로 취급되고 하찮은 존재가 되어서 주변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모든 서구 문명에는 가부장제 이데올로기가 깊숙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전래 동화를 포함한 위대한 서구의 문학 정전, 여기서 서구의 문학 정전이라면 문학 어떤 그 캐논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이게 뭐냐면 종교적 어떤 도그마,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성경 같은 거 이런 겁니다. 이런 것의 형성조차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의 산물이었습니다. 생물학이 성으로서, 그냥 남성 또는 여성으로서 를 결정했다면, 문화는 젠더로서 남성적 또는 여성적을 결정합니다. 남성적인 행동이나 여성적인 행동에서 연상되는 모든 특징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학습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여성주의 비평 이론의 핵심은 여성이 이렇게 억압받고 있다. 어떻게?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에서 억압받고 있다. 이거를 깨닫는 겁니다. 근데 이런 억압받고 있는 것이 그냥 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문학 작품에 의해서, 또 예를 들면 종교적인 어떤 교리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렇게 조장되어 있다. 그러니까 쉽게 해서 학습되고 있다. 이것을 이제 파헤치는 것이 여성주의 비판 이론의 내용입니다. 전통적 성 역할. 여기서 이 가부장제 전통적 성 역할을 조장하여 남성에게 특권을 부여하려는 문화이다. 남성이 여성보다 우월하다는 믿음은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지위와 권력을 남성이 독점하는 것을 정당화하고 유지하는 데 활용되어 왔습니다. 가부장제 사회에서 오래도록 여성의 목이었던 열등한 위치는 생물학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으로 생산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전통적 성 역할을 할 때 제가 여기 이제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이야기가 나왔었죠.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포함시킵니다. 근데 여기서는 문화가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제가 그걸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요. 여기 나와 있는 그림에 청소년 성평등 쓰고 그리다라는 작품 공모전이 있는데, 이게 여성들에 대한 전통적 성 역할, 이런 여성에 대한
억압되어 있는 것을 알리기 위한 그런 하나의 노력입니다. 문화적으로는요, 여러분에게 그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가 여성 작가의 시대이다라고 규정합니다. 실제 한국 소설을 사서 읽는 사람들은요, 여성들이에요. 대부분, 뭐 지금 70% 이상이 여성입니다. 남성들은 책을 별로 안 봐요. 그리고 여성의, 그러니까 2010년도 중반에 그때 이제 미투 운동이 있었죠. 그때 문학계에도 굉장히 큰 아주 그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어떤 변화가 있냐면은 보통 문예지의 편집위원이라든가 그리고 내지는 문학작 뭐 문학상의 뭐 그 위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제 구성될 때 성비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남성과 여성의 비율, 그러니까 이건 위원들입니다. 위원들, 편집위원들이라든가 선정위원들, 이 사람들이 할 때 성비 문제가 나오는데 이걸 이제 맞추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실제는 소설은 여성들이 지금 보고 있거든요. 대부분 여성들이 보고 있어서 예를 들어서 한겨레 문학상 같은 경우는요. 거기에 그 편집위원들이 100% 여성들이에요. 이제 그 문화계에서는 바뀌고 있는 거죠. 그 결과 2020년도입니다. 2020년도에 한국 소설의 주요 그 문학상은요, 100% 여성들이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여성 작가 시대예요. 근데 이런 걸로 봤을 때 다른 분야보다는 여성들이 훨씬 더 많이 진출해서 활동하고 활약하고 있는 분야가 문화 분야이다라는 겁니다. 가부장적 성 역할, 신데렐라 이야기는 가부장적 성 역할이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끼치는 악영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신데렐라 역할은 여성으로 하여금 가정의 학대를 견디고 자신을 구해줄 남성을 묵묵히 기다리며 결혼이야말로 올바른 행실에 뒤따른 가장 바람직한 보상이라 생각하도록 함으로써 여성성을 순종성과 같은 것으로 보게끔 합니다. 그러니까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나온 신데렐라라든가 콩쥐팥쥐, 백설공주 이런 작품들 속에 나오는 내용들이 이게 하여튼 여성에게도 피해를 입히지만 남성에게도 굉장히 나쁜 영향을 미친다 이겁니다. 이런 것들이 가부장적 성 역할을 표현하는 이런 작품들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비판의 대상이 된다. 이거 다시 한번 그래서 여성주의 비평에서 이런 것들을 다시 살펴보는 겁니다. 네. 여기서 이제 실제로 이제 그런 것들을 여성주의에 대한 것을 이렇게 살펴보는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 나타난 사람이 버지니아 울프입니다. 영국 사람인데 자기만의 방이라는 작품에 내용을 소개하면 뭐 이런 겁니다. 이분은 최초의 이제 페미니스트 작가이자 평론가입니다. 박인환의 시 목마와 수녀에서 한 잔의 술을 마시고 우리는 버지니아 울프의 생애와 목마를 타고 떠난 소녀의 옷자락을 생각한다. 라는 여기서 나오는 버지니아 울프가 이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울프는 여성 작가의 출연을 십자군이나 장미전쟁보다도 더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성 작가의 출연, 이것을 굉장히 중요한 걸로 본 겁니다. 사실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였어요. 여성 작가가 나온다는 게. 그 전에는 여성 작가가 나올 수가 없었거든요. 구조적으로. 여성은 아테네 노예의 아들보다도 지적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여성에게는 시를 쓸 수 있는 일말의 기회도 없었던 거지요. 이러한 이유로 나는 돈과 자기만의 방, 두 가지입니다.
이것을 그토록 강조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여성이 지금 봤던 것은 온갖 작품들이 여성들을 왜곡시켜 놨거든요. 근데 이것을 풀 수 있는 것은요, 여성이에요. 누구? 작가예요. 그래서 여성이 작가로 나오는 것, 이것이 핵심적인 거다라고 하는 것이 버지니아 울프의 이야기입니다. 다음 시몬 드 보부아르. 이 사람은요, 제2의 성이라는 작품을 내놓은 게 있는데, 1929년도 보부아르는 최연소로 철학교수 자격시험에서 샤르트르가 1등, 그녀가 2등, 그러니까 나란히 합격했습니다. 대단한 천재입니다. 여성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남성이 여성에게 신비함이라고 하는 이 거짓된 아우라를 주입시켜서 여성을 사회적으로 타자로 만들었다라고 주장합니다. 여기서 시몬 드 보부아르는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분은 뭐 연구한 양도 엄청나고, 버지니아 울프는 작가지만은 이분은 보부아르는 학자거든요. 이 연구 양이 뭐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사르트르와 같이 이제 계약 결혼을 한 걸로 유명하죠. 사르트르하고 거의 뭐 같은 수준이에요. 그런데 사르트르는 아시다시피 노벨 문학상을 결정된 사람입니다. 물론 거부했지만은 하여튼 당시에 세계적인 석학인데, 시몬 보부아르도 조금도 뒤지지 않는 사람이다. 아주 그 여성계에선 대단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네. 다음 케이트 밀러트, 미국인입니다. 여기서는요 이제 좀 다른 상황이 이제 펼쳐지는 겁니다. 케이트 밀러트는요 성의 정치학이라는 책이 이게 자기 논문이에요. 컬럼비아 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입니다. 근데 이 논문 내용은 뭐냐면, 어쨌든 이 사람은요 제2세대 여성주의에 강한 영향을 준 인물이다라고 규정하는데, 아까 1세대는 여기 버지니아 울프라든가 시몬 보부아르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깨달음을 그러니까 여성의 위치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죠. 인식시켜주는 거. 그런데 알았으면은 그 다음엔 뭐가 필요하냐면, 알고 가만히 있으면 무슨 필요가, 아무 필요 없죠. 알았으면 행동으로 옮겨져야 돼요. 그 행동이 2세대 여성주의자의 목이었습니다. 대표자가 케이트 밀러트입니다. 이분은요 어떤 일을 했냐면은, 남성 작가들은 남성 중심 이데올로기, 가부장제, 남성에 의한 여성의 지배라는 성의 정치학을 비판했다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 성의 정치학이라는 논문은요 미국의 그 작가, 특히 소설가, 미국의 작품을 분석하는 거예요. 남성 작가들의 작품을 분석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남성 작가의 작품에 어떤 식으로 여성에 대해서 억압구조로 돼 있고 왜곡되어 있는가, 이것을 밝혀내는 겁니다. 이게 그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알고만 있는 게 아니라 같이 이제 개선하기 위해서,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이분들이 이제 이렇게 나타났다. 그리고 밀러 자신의 성욕, 정신 건강, 어떤 관계를 탐구하는 자선적인 회고록의 머더 밀럿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그 전의 작품들은 남성들의 작품, 남성들의 이야기거든요. 근데 머더 밀럿은요 여성들의 이야기예요. 자기 여성들에 대한 성에 대한 이야기, 자기 성에 대한 이야기. 그 여성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내놓는 겁니다. 이것이 2세대 여성주의자들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레니 쇼윌터, 여기서 또 이제 진보가 됩니다. 여기는요 그들만의 문학이라는 것은, 이제 이건 어떤 이야기냐면 여성들만의 문학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는 여태까지는 남성들만의 문학인데, 이젠 여성이 문학의 중심이 되는 것. 그래서
여성 중심적인 코드에 의해서 진행한다. 여성을 사유의 중심에 놓는 페미니즘. 그러니까 여성 중심 비평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이노크리스티기즘. 이것이 이제 핵심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 그러니까 이게 단계를 세 단계로 나누면은 첫 번째 단계는 그 시몬 보부아르라든가 그 울프 같은 여성스러움의 단계가 있고, 두 번째 단계는 케이트 밀럿 같은 그런 여성주의의 단계, 이제 행동으로 나타나는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가 이제 여성의 단계인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여성 작가들이 1단계에서는 수동적인 여성스러움이었지만은 2단계에서는 남성에 대한 적대적 관계에서의 페미니스트 단계. 그런데 이걸 넘어서는 게 3단계입니다. 3단계는요, 여성들만의 경험이 있거든요. 이것을 토대로 독립적인 여성적 글쓰기입니다. 이것에 성취하는 데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루스 이리가레를 살펴보겠습니다. 벨기에 사람인데요. 이것은요, 하나가 아닌 성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여성과 남성의 어떤 성적 차이가 뭔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이제 여성과 남성은 분명한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그 차이를 이제 분명하게 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 개념 없이 그냥 했다가 이게 그게 아니다. 여성과 남성은 완전히 다른 존재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일리가레는요, 여성성에 대한 특징을 얘기합니다. 뭐 예를 든다면 성에 대한 구조에서 남성은 고체성이다라는 것, 여기에 대한 반대 개념으로 여성은 액체성이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거론되지 않고 별로 말로 되지 않던 것들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성은 남성과 완전히 다른 거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 무형이거나 혹은 끊임없는 형태로 바꾸는 액체처럼 하나이지 않는 성, 그리고 이제 그 남성들의 생각은 되게 이제 규정적이고 규범적이고 그런 생각들이 많은데, 여성들의 생각은 규정이 불가능한 그런 개념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핵심이 여성적 글쓰기 이겁니다. 남성적 글쓰기는요, 대개 보면 여기서 이제 관음증적 보는 것, 그러니까 뭐랄까 이제 성적인 관점 그것만 봤을 때는 남성은 관음적인 것, 그런 쪽으로 나오게 되는데, 여성적 글쓰기는 다르다. 이거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성적 글쓰기는요, 남성적이 관음증적인 거라면 여성은 뭐 촉각, 뭐 터치와 관계가 있다라고 하면서 다르게 표현하는 것. 이것이 이제 여성주의 그 문학 비평 이론으로서 얘기하는 흐름을 이렇게 쭉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지금 살펴봤던 이런 이론들을 봤을 때 이제 핵심 내용은 이겁니다. 우리가 이론은요, 이렇게 보고 난 뒤에 그 이론으로 그치면은요, 딱딱하게 뭐 재미없게 들은 거 재미없게 끝내는 거고, 중요한 핵심은 어렵지만은 좀 더 이게 좀 뭐랄까 익숙하지 않죠. 익숙하지 않지만 이것을 알았으면 이것을요 적용해 보는 겁니다. 핵심이 적용하는 거예요. 적용은 뭐냐? 작품에 적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학 비평 이론은요, 이 이론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이게 도구가 생긴 겁니다. 자기의 도구를 가지고 문학 작품을 보는 거예요. 작품을 분석하는 거지요. 예를 든다면 첫 번째 정신분석 비평 이론을 보고서 저는 이제 오프라인 수업 시간에는 이제 이 제목이 독서 토론과 문학 이론이라고 돼 있죠. 독서 토론이 방점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내용이 뭐냐면은 실제 문학 작품, 예를 든다면
뭐 이청준의 눈길 같은 것을 이렇게 같이 한번 보는 거죠. 보고 난 뒤에 여러분들이 이 작품을 분석하는 것을 이렇게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 이론을 도구로 해서 이론적으로 한번 분석해 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청준의 눈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기엔 등장인물이 세 사람, 나와 아내와 어머니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어머니라든가 또 고향이라든가 이것은 그 작가 그 눈길의 주인공의 나의 무의식 속에 잠겨 있는 이런 무거운 짐, 회피하고 싶어 하는 것, 피하고 싶어 하는 것, 이런 거였습니다. 이런 것들을 아내가 작품 안에서 이제 끄집어내요. 이런 것들을 볼 때 마지막에는 이제 나아가 내심, 그러니까 무의식 속에 있는 어머니, 고향 이런 것들을 떠올리면서 어머니의 큰 사랑을 느끼면서 누워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막 그러는 거죠. 그겁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게 문학 이론을 알고서 바라보면 다르다. 훨씬 더 재밌고 또 문학 이론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다 달라요. 다 같이 앉아서 이렇게 토의해 보면 훨씬 더 재밌는 상황이 나옵니다. 또 여성주의는요. 되게 이제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은 남성도 있고 여성도 있을 겁니다. 근데 요즘에는요 여성들이 더 많아요. 근데 여성들은 뭐 당연히 동의할 때고 중요한 것은 남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뭐에서 여성주의 비평 이론을 학습하는 것. 이걸 남성들은요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현대 여성의 작가들이 알리고 또 바꾸려고 하고 또 나중에 제3단계에서는 여성만의 글쓰기 독특한 상황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이거를 알아야 돼요. 누가? 남성들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저는 이제 이 작품은 공지영의 소설 무수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라는 작품을 이제 독서 토론에서 할 건데 여기에서도 이제 공지영이 페미니스트 작가로서 몇 가지 시도하는 게 있어요. 거기 등장인물이 세 사람이 나오는데 세 사람의 성격이 다 다릅니다. 그게 뭐냐면은 1단계 여성, 2단계 여성, 3단계 여성 구분이 돼 있어요. 근데 이걸 이론을 한번 보고서 그 작품을 보면 이런 이야기였구나라는 것을 그냥 모르고서 보는 것과 알고서 보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서 이런 문학 이론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